경우에 이제 화석 원료를 사용을 하죠.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가스를 사용해서 물을 끓이는 건데, 이제 원자력에서는 탄분열 에너지에 의해서 물을 끓이는 점에서 발전 방식만 다릅니다. 참고로 여기 밑에 이제 그림에 나오는 우라늄 235라고 하는 물질의 1g이 석유 9g 석탄과의 열량과 동일합니다. 1g이. 원자력 발전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원자력과 화력을 갖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증기를 이용해서 석유를 갖다 돌려서 서울대 연구전의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해서 생산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열 발생 장치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 있는 그림에 대해서 이걸 원자로로 사용을 하는지 보일러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보여드리겠고요. 원자의 구조. 원자의 중성자, 양성자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안정된 원자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불안정한 원자 같은 경우는 폭발력이 있어서 폭탄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안정하게 된 원자를 갖다가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의 주 원료로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원자라는 게 이제 적합한 개수의 궤도 원자가 알맞은 위치에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그림으로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원자 핵 주변으로 중성자랑 양성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뭐 핵 발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동그란 점 주위로 자전하고 있는 모양들을 넣어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원자의 기본적인 구성의 모습을 갖다가 도식화해 놓은 모형이고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물질이 원자 물질인지, 그다음에 방사능 물질인지 살아가지고 그런 도식을 또 추가적으로 응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는 이제 원자의 주변을 이제 두게 되고 있고요. 이 회전 궤도는 전자기력과 원심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핵력의 특징에 대해서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하에 무관하다. 이거는 하전 독립성이라고 해요. 하전 독립성이라고 하고, 전하에 무관하다. 양성자끼리는 서로 간에 밀쳐내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자와 양성자,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중성자와 중성자끼리는 서로 밀쳐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우 강력한 힘. 이거를 강한 인력, 줄여서 강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핵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만류 인력. 중력도 여기 포함이 되고. 자, 핵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면은 만류 인력보다 큰 게 양력이라고 하고요. 양력보다 큰 게 쿨롱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쿨롱력보다 큰 게 핵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힘 중에서 제일 큰 단위가 핵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우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을 한다. 10의 마이너스 15m,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만큼의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을 해요. 단거리력이라고도 하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포화력이라고 하는데, 개수가 많아지면서 커지나 어느 한계 이상은 커지지 않는다. 즉, 개수가 점점 많아져요. 전자들이 많아지는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 한정된 개수 안에서만 분열이라든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걸 갖다 포화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환력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가스 4개로 해가지고요. 서로 힘을 교환을 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두 핵자 간에서 교환력이 이제 존재를 하고, 이걸 갖다가 파이 중간자라는 것이 매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환력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많이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하전 독립성, 그다음에 강력, 단거리력,
포화력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반응. 핵반응이 단순해요. 두 가지예요. 분열, 융합. 분열은 말 그대로 분리되는 거고요. 융합은 합쳐져서 어떤 이성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융합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핵 분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이제 중성자랑 충돌을 해요. 그래서 가벼운 원자핵 2개에서 3개. 보통 혹자는 2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2.5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핵분열 생성물이라고 하는 그런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유형입니다. 핵분열 반응. 자, 핵융합 반응은 이제 상반되는 반응이죠. 분열이랑. 이제 2개의 원자핵이 이제 부딪혀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반응입니다. 무거운 원자핵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핵은 그 내부의 양성자로 인해서 이제 양전하라는 것을 떠요. 양전하라를 띄고 이제 2개의 원자핵이 서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적인 충력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줬고요. 이게 이제 원자핵 같은 경우에 이제 초온으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원자핵의 이제 운동 에너지가 전기적 충력을 이겨내서 두 원자핵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제 원자핵이 충돌을 하게 된 이후에는 그 두 원자핵 사이에서 강력한 인력이 이제 작용을 해서 하나의 원자핵으로 결합이 되는 걸 갖다가 핵융합 반응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런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필요한 온도가 대략 1억 도씨예요. 1억 도씨 이상이고 이제 더 이제 무거운 원자핵의 융합에는 그보다 더 고온의 환경이 필요하죠. 즉 온도가 엄청난 고온으로 있어야지만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제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 원자의 이제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양성자가 하나면 수소 원자, 둘이면 헬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양성자가 6개면 뭐라고 할까요? 양성자가 6개. 주기율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양성자가 6개. 그다음 탄소 8개면 산소, 26개면 철, 29개면 구리, 79개면 금, 92개면 우라늄이라는 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수소 원자 둘을 갖다가 합치면은 헬륨 원자 하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거꾸로 자 우라늄을 갖다가 둘로 쪼개면은 정확하게 나눠지는 숫자가 46개여야 되는데 양성자가 46개인 양성자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여기 그림 보시면은 아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크리톤이라는 걸로 나눠져요. 이 우라늄이라는 게. 92개, 양성자가 92개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원소교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전자가 와서 충돌을 하게 되면 분열이 되면서 92개가 36개짜리랑 56개짜리가 분리가 되고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여기서 다시 또 다른 전자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수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가 핵융합, 우라늄 사례가 분열이에요. 핵분열. 공학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 반응으로는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몇 개의 원자핵으로 분열되는 반응을 핵분열이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로 가벼운 원자핵이 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가볍고 무겁고 요것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분열 반응 이론인데 이게 이제 이 반응을 맨 처음에 여러분 혹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셨어요? 오펜하이머 영화 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서 이제 약간 이해가 하실 거고 뒤에 가서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이해가 좀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이제
1938년에 독일에서 그 프리츠 슈프라스만이라는 사람과 오토안이라는 이제 화학자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현상을 확인했어요. 최초로 확인했고, 근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그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이 마이트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같이 공동 연구를 했다가 이제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스웨덴으로 탈출을 하게 돼요. 탈출을 하게 되면서 장비는 그대로 몸만 빠져나왔어요. 연구 노트만 들고서 빠져나왔는데 여기 남겨져 있던 장비로 갔다가 이 독일 화학자 2명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핵분열 실험을 성공을 해서 이 오토안이라는 분은 44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고, 근데 하지만 이제 이 마이트너라는 분은 세계대전 중에 이제 적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 오토안이라는 사람이 공동 연구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상자에서는 이제 제외했던 이런 사실이 있는데, 실제 이게 추후에 이제 그 마이터너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기록했던 연구 노트를 들고 났다고 했잖아요. 그 노트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논문을 갖다 틀에다가 투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오토안이 발견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원리라든지 장치의 개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재실험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벨상은 이제 한번 선정되면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원자번호 109번 이름을 갖다가 마이트너 룸으로 해서 그분의 이제 업적을 이제 기리고 있습니다. 원자번호 109번이 생긴 이유가 이 마이트너라는 분 때문에 생기게 된 거예요.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자, 이제 이 실험에서는 에너지가 이제 낮은 중성자, 열 중성자라고 하는데, 낮은 중성자를 우라늄 235에 충돌을 시켜서 바륨과 크리톤으로 분열이 되고, 그 과정에서 두세 개의 중성자와 함께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을 발견을 했던 게 주요 글자입니다. 이제 아래 도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우라늄의 중성자가 충돌시켜서 분열되는 연쇄 핵 분열에 대한 도식 설명이에요. 연쇄 분열. 자, 우라늄 235에다가 중성자를 갖다가 때렸어요. 그래서 크리톤과 바륨으로 핵분열이 일어나고, 여기서 요 세 개의 중성자가 있는데 이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 235에 갖다가 때리고, 또 그 국절이 되는 9개의 중성자가 또 우라늄 235에 때리고 해서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반응 갖다가 연쇄 핵분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요.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어디서 많이 보던 도식이 있죠. 에너지, 질량, 빛의 속도, 제곱. 네, 여기 방정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방정식이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증명했던 거죠. 이제 1905년도에 이제 발표했던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는 질량과 동등하다는 뜻에서 이런 등으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 에너지가 질량에 이제 비례한다는 뜻에서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에너지는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질량은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시 광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빛의 빠르기, 그리고 여기 제곱을 붙인 이유는 정지 에너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응점 무게보다 이제 반응 무게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0보다 작다. 그럼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반응이 안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질량 결손. 밑에 있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 질량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원자로와 원자 폭탄. 이제 핵 분열성 연료 물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쪽이라 이제 우라늄 233번, 우라늄 235번, 플루토늄 239번이라고 핵종에 대해서 공식
방식을 명령을 해놨고 원자번호는 오른쪽에 보듯이 92번, 94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0%, 0.711%로 나왔네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요. 자, 원자폭탄은 연료로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하고 원자로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소에 사용하는 원자로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합니다. 원자로에는 이제 냉각수, 제어공, 안전장치, 규제 감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자폭탄에는 이런 게 다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표 보면은 오른쪽에는 원자로를 갖다가 여러 가지 어떤 설비 같은 게 많이 붙어가지고 제어를 하게 돼 있는데 원자폭탄에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아시죠? 원자폭탄에는 제한이 없고 제재하는 게 없고 원자로에는 제재하는 게 많고. 원자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도 제한하는 그런 어떤 열성들을 갖다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비들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제한점들이 있는데 원자폭탄은 순수하게 폭발력만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어떤 설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폭발력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되게 구조가 간단해요. 옆에 이제 핵원료를 다 중앙에다 심고 그 주변에다가는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아주 소규모의 정화 장치만 붙여서 보통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오펜하이머에서는 동그란 구체에서 열심히 조립을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보시면은 한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핵 분열성 원료 물질로서 이제 대표적 핵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라늄이랑 플루토늄이 있어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핵 분열에 이제 연쇄 반응을 이용을 한 거예요. 연쇄 반응 이용을 한 건데 그 핵분열 물질로 사용된 게 일본에 이제 두 군데 투하를 했죠. 히로시마랑 나가사키. 근데 미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핵 연료 물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히로시마에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주 원료 물질로서 우라늄을 사용을 했고요. 나가사키에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살상력이라든지 폭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경을 갖다 측정을 해가지고 과학적인 지표로서 삼아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급격히 진행시키는 것이 원자폭탄. 자,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완만하게 진행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원자로입니다. 두 줄로 설명이 됐죠. 자, 이제 원자력 에너지의 역사. 앙투안 앙리 베크렐이라는 프랑스의 물리학자입니다. 이제 방사선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발견한 공으로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수상을 하셨고요. 방사선 많이 들어봤죠. 방사선 병원 가면은 특히 많이 보일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은 방사선사라고 하시는 그런 직업 가지신 분이 계시고 그 방사선이 이 방사선이에요. 자, 방사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B2라고 하는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1896년에 검은 종이에다가 이제 그 우라늄 화합물을 갖다가 이렇게 코팅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진 건판이랑 우리 십자가랑 함께 서랍에다 보관을 했는데 이제 사진 건판이 이제 감광이 되면서 이제 우라늄 화합물에서 새로운 빛 또는 방사선의 발생을 이제 우연찮게 확인하신 거예요. 우연찮게. 그래서 그 확인을 했고 그거를 이제 여러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방사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라늄에서 나오는 어떤 우라늄 선을 갖다가 베크렐 선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퀴리 부인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엑스레이, 근데 이걸 엑스선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엑스레이라고 해가지고 광선을 갖다가
다시 발견하신 분이 나중에 PD 부인이라고 하고 PD 부부라고 하고 PD 부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발견하셔가지고 이제 라틴어인 메디우스를 따서 방사능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실제 사진이 이제 종이에 그 이제 둘이 십자가 모양 그다음에 사진 검판이 서로 넣었다가 이렇게 검게 탄화되는 현상을 갖다가 이제 발견하셔가지고 연구를 계속 진행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하게 볼 분이 이제 마리 퀴리랑 피에르 퀴리 두 분은 이제 부부신데 마리 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 출신이에요. 폴란드 태생이시고 여성 최초 노벨상을 받으셨던 분이고 이분이 피에르 퀴리 프랑스 분이랑 결혼하시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성을 갖다 그대로 따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 퀴리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제 우라늄의 이제 방사능 세기 측정을 갖다 연구를 하셨고 이제 베클렐이라고 하시는 분이랑 공동으로 연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사성 물질의 분리와 이거의 원소인 폴로늄이라는 걸 갖다가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방사능이 더 강한 새로운 원소인 라듐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라듐이라는 원소를 또 발견하셨고 이제 뒤에서 더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상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게 어떤 뭐 인체적으로 이게 뭐 피폭이라는 단어도 이때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이때 당시에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다는 것에만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하시고 결국에는 그 피폭에 의해서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 이제 마리 퀴리가 썼던 그 연구 노트가 현재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하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보관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100년이 넘었죠. 네, 1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방사선이 그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연구에 이제 우리가 흔히 써먹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그 연구 노트에서 사용했던 피폭량이 얼마나 많으면은 지금까지도 거기서 방사선을 갖다가 계속 이제 방출하고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그거를 쉽게 열람하거나 열어볼 수 없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만큼 방사능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자력 에너지의 역사. 원자력이라는 것은 갖다가 시작은 엘리코 페르미라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축이 된 이제 그 과학 집단에서 이제 원인 규명이라 발명을 했고 이제 세계 최초의 핵방루인 시카고 파일 1호를 갖다 개발했어요. 그래서 핵시대의 설계자, 원자폭탄의 설계자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양면이 있죠. 제가 아까 전에도 원자폭탄이랑 원자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양면의 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은 진짜 끝내주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원료이기도 한데 반면에 무기로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어느 것보다 무서운 살상력이 가진 폭탄 주 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견한 그런 원소들이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세대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초기 개발 형태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형을 갖다 많이 만들고 개발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상용화됐던 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흑연 감송로라고 하고요. 흑연 감송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북쪽이죠, 북쪽. 북쪽에 이제 영변 핵시설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변 핵시설. 거기서 이제 그분들 맨날 뭐 하죠? 뭔가를 뽑아내죠, 계속. 뭔가를 뽑아내가지고 폭탄 만들겠다고 막 난리치고 핵사찰도 받고 유엔에서도 와가지고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영변 핵시설이 이 그 흑연을 갖다가 감속제로 사용을 합니다. 이 감속제라는 거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흑연 감속제를 쓰고 있고요. 특히 영국에도 이러한 노형이 굉장히 많아요. 영국에도.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흑연 감속로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폐로, 그러니까 문 닫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폐로 할 때도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죠.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원전 해체를 갖다가 너네 이제 문 닫어라고 해가지고 딱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러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거로 담그는 뜻인데 전기 끊고 그게 아니에요. 원전 해체 같은 경우에는 문 닫고서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흑연로를 갖다가 사용하는 1세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연 해체를 이제 택하고 있습니다. 지연 해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방사성이 있는 균이 그 갖다가 시간으로 감소를 하고자 지연 해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폐쇄를 했지만은 가동을 하진 않아요. 가동을 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이 방사능의 반감기가 계속 줄어들 때까지 이걸 갖다가 쭉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나중에 폐로가 돼가지고 문을 닫게 되면은 그 자체로 폐기물 저장소가 돼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세대 원전. 이제 2세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옆에 뭐 지온인 원전 미국에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가동 고리 1호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가동한 게 고리 1호기예요. 이게 이제 2세대 원전에 속하는데 비등형 경수로라고 해가지고 그 냉각재로서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사용하는데 이 비등형 경수로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이제 물을 냉각재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오염 처리가 쉽죠. 아무래도 어떤 이제 특별한 공정을 거치면은 물 같은 경우에는 유체이기 때문에 이동, 운반, 저장하기가 쉬우니까 처리하는 것도 역시 쉽습니다. 그리고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원자로에서 이제 증기화된 물로 바로 이제 터빈을 돌리는 시스템 갖다가 이제 2세대 원전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오염된 물이 쉽게 누출이 될 위험이 굉장히 크죠. 여기 뭐 파이프가 터진다던가 아니면 어디 크랙이 나가지고 그 사이로 누출이 된다던가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또한 이게 사고가 터졌을 때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예방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런 범위 설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넓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2세대 원전이 어디냐? 후쿠시마 원전이랑 체르노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2세대 원전이라고 하고요. 이제 현재까지 이제 사고로 이어진 원전이 모두 2세대 원전이에요. 체르노빌은 여러분도 아실 거고, 그리고 쓰리마일이라는 미국에 있는 그 핵시설도 있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그래서 여기서 모든 문제점을 갖다가 체르노빌 이후에 3세대 원전을 갖다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3세대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가압경수로라고 해가지고 2세대랑 동일하게 물을 사용을 해요. 물을 사용을 하는데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나온 물이 기체되지 않도록 가압을 해가지고 고온의 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체로 증발시키는 게 아니고 이걸 물을 말 그대로 앞까지 가열해가지고 물 온도 자체를 고온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열, 복사, 전달을 통해 가지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갖다가 증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로에 있는 물을 갖다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복사, 전달을 통해 가지고 옆에 있는 증기로만 사용되는 물을 갖다가 데펴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고온의 물이 이제 누출이 되고 이게 기화가 순식간에 되죠. 물이 100도가 되면 자연배기하면서 기화가 되나요? 물이 100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00도라고 얘기를 또 하는데 이게 물이 순식간에 막 300도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배가 툭 터졌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그냥 기화가 되거든요. 바로 기화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화된 기체가 원자로 건물을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흘러들어가지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이제 후쿠시마를 예를 들어볼게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화되는 현상을 갖다가 이제
인계점까지 넘어가가지고 컨트롤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포기를 해버린 거죠. 거기서 이제 철수를 해버린 상황인데, 아무튼 그 3세대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냉각제를 이제 즉시 이제 투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물의 기화를 이제 방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소 제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세대 원전이랑은 그 안정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기도 한데, 결국에는 사고가 터져야지 거기에서 원인을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예방책으로 다시 보완해놓는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3세대 원전에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이제 신고리 3, 4, 5기부터 이제 3세대 원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제 그 노로에 대한 어떤 그 형식에 따라 가지고 1세대, 2세대, 3세대 나누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신고리 3, 4, 5기부터 3세대 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세대 원전, 현재는 이제 상용화되지 않았고 빨라야 2030년 그 아주 2050년도 되고 그렇긴 한데, 중국이라든지 미국, 러시아, 일본은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는 3세대 원전 능가는 안전성과 효율을 갖다가 보고, 그리고 폐기물이 최소화되는 어떤 그런 노형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냉각제 종류를 갖다가 소듐, 납, 가스 등등 뭐 다양하게 지금 적용해서 개발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용량을 갖다가 기존에 굉장히 크게 했었던 걸 갖다가 소규모로 줄여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다가 현재도 개발 중에 있고요. 일단은 그 4세대 원전 개발하는 나라에서 이제 그 표현하는 내용으로 얘기하면은 3세대 원전과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냉각 방식을 가장 크게 개선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다나 큰 강 없어도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를 갖다가 근원적으로 뭐 해결하고자 하는 점을 갖다가 장점으로 들고 있어요. 이게 참고로 이게 세대별 어떤 이런 기술 개발을 보면은 기술은 항상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술 중에서 우리가 볼 때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원자력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원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국내 원자력 발전소 운영 현황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올려드렸던 PPT 자료는 4월 달 건데 9월 7일 날 또 새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 있는 것과 이제 약간 다르긴 할 텐데 거의 비슷해요. 현재 이제 25개 중에서 이제 20기가 이제 운전 중에 있고요. 이제 최초는 아니죠. 83년도 4월 9일날 이제 상업 운전 시작한 우리나라 세 번째 원전인 이제 보리 2호기가 부산 쪽에 있는 거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 허가 완료로 40년간 발전 중단했고, 그다음에 올해 4월 9일 보리 2호기도 운영 허가 기간이 40년이 끝나서 이제 종료를 했고 현재 준비 상태입니다. 이제 준비를 하더라도 가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핵연료봉이라든지 폐기물 같은 처리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7일 날 이게 왜 나느냐 하면은 그 하늘신 2호기라고 하는 게 운영 최종 허가를 이제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시운전하고 아마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상업 운전이라고 하는 게 전력량을 공급을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상업 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많았나? 25개가 있어요. 25개. 한빛, 항을, 월성, 세울, 보리.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원자력 발전 개념도 보시면은 경락 건물이 있고, 과학비가 있고, 제어공, 원자로, 냉각제 pom프, 물, 주, 구축 pom프, 증기 발생기, 증기, 터빈, 발전기, 복수기, 해수, 취수, 배수.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크게 원자로, 과학기, 증기발생기, 터빈발생기, 그리고 복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제어 장치라든지 아니면 안전 설비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원자로는 원자력 연료에서 핵분열을 통해서 발생된 열로 냉각수를 약 320도의 고온으로 데워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가압기는 이제 원자로의 냉각수가 끓지 않도록 약 150기압의 고압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장치예요. 설비고요. 자, 세 번째, 증기발생기. 이제 고온 고압의 물을 열 교환 방식을 통해서 증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돌아가는 그 물을 갖다가 파이프라인 겉에를 통하게 해가지고 증기로 발생시키는 거죠. 증기로 발생시켜주는 장치고, 이제 터빈이랑 발전기는 말 그대로 이 증기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로 갖다 변화시켜주는 장치고요. 복수기, 이제 전기를 만들고 난 증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열이 내려가는 그 증기를 갖다가 다시 이제 바닷물이라든지 강물로 갖다가 냉각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냉각을 시켜가지고 증기 발생기 쪽으로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은 그 증기가 계속 돌게 되면은요, 그 온도가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서 쇠 같은 경우는 다 녹아버려요. 그냥 녹거나 아니면 크랙 발생해가지고 문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내열까지, 그 배관이 견딜 수 있는 내열까지 내려주게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사고가 이제 난다 하더라도 사고를 완화시켜주는 이제 목적의 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설비들 외에. 그리고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이제 핵 원료 물질, 이제 방사능 물질 같은 것들이 이 경락 건물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정성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경락 건물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보통 동그란 형태, 동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요. 자, 원자로의 구성. 이제 원자로는 이제 그림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핵 연료, 감속재, 냉각재, 제어재, 구조재, 반사체, 차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